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방 안에서 김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등줄기에는 축축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던 죽은 아내의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허공을 떠다녔고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슬픔에 젖은 눈동자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내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손가락을 들어 뒷산기슭에 홀로 서 있는 늙은 소나무 아래를 가리켰는데 그 손짓이 너무도 간절하여 김생은 심장이 터질 듯한 압박감을 느껴야만 했다.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던 그는 이것이 단순히 그리움이 만들어낸 허상인지 아니면 저승에서 보내온 절박한 신호인지 가늠할 수 없어 한참 동안 어둠 속을 응시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소슬바람이 문창살을 흔드는 소리만이 들려왔고 낡은 석가래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뼈마디를 시리게 만들었으나 김생은 아내의 그 기이한 눈빛을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다. 아내는 평생을 가난한 선비의 아내로 살며 변변한 비단옷 한 벌 걸쳐보지 못한 채 묽은 죽으로 끼니를 때우다 곧불이 깊어져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가련한 여인이었다. 그런 그녀가 왜 죽어서까지 편히 쉬지 못하고 이 깊은 밤에 나타나 자신을 그토록 애처롭게 바라보았는지 생각할수록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김생은 아내가 가리켰던 그 장소가 예부터 마을 사람들이 영험하다고 믿던 고목 아래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침내 무거운 몸을 일으켜 구석에 놓인 낡은 삽을 집어들었다. 마을 외곽에 쓰러져가는 초가삼가는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어 김생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는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에 가까운 상태로 마당을 가로질러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디기 시작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앞이 보이지 않는 험한 길이었으나 아내의 환영이 길잡이라도 하듯 그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소나무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나뭇가지가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발가락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음에도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 채 오직 아내가 가리킨 그곳에 도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산을 올랐다. 마침내 거대한 소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갑자기 탔으며 주인은 기묘한 고요 속에 잠겼고 소나무에 뒤틀린 가지들은 마치 거대한 괴수의 손처럼 밤하늘을 핥히고 있었다. 김생은 아내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삽자루를 꽉 쥐었는데 손바닥에서는 땀과 흙이 뒤섞여 미끄러운 감촉이 전해졌다. 과연 이곳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하며 의구심이 들었으나 그는 홀린 듯 삼날을 땅속으로 깊숙이 박아넣으며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깨트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고 혹시나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엄습하여 주위를 연신 두리번거렸다. 땅은 겨울을 앞두고 단단히 굳어 있어 삽질 한 번을 할 때마다 어깨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김생은 쉬지 않고 구덩이를 파내려 갔다. 한참을 파내려 갔을까 갑자기 삼날 끝에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쨍그랑하는 맑고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정적 속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심장이 쓰를 듯한 충격에 그는 동작을 멈추고 엎드려 맨손으로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어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바닥을 훑었다. 흙먼지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낡은 가죽 주머니와 칠이 벗겨진 작은 나무 상자였으며 그것을 보는 순간 김생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인해 커다랗게 번뜩였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나는 금괴와 해묵은 은전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것은 평생을 가난에 허덕이던 그가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막대한 재물이었다. 김생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자신의 뺨을 거칠게 때려보았으나 손등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얼얼한 통증은 이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내가 왜 그토록 간절한 눈빛으로 이곳을 가리켰는지 이제야 깨달은 그는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대성통곡을 터뜨리고 말았다. 가난 때문에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죽어간 아내가 저승에 가서도 남편의 궁핍함을 걱정하여 이 보물을 일러주었다는 생각에 죄책감과 고마움이 뒤섞여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김생은 문득 이 재물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이 광경을 본다면 자신에게 닥칠 화가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서둘러 상자를 품속 깊이 숨기고 파헤쳤던 구덩이를 흔적도 없이 메운 뒤 주변의 낙엽을 긁어모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장하고는 허겁지겁 산을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리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어둠 속에는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그림자들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근 그는 이불 속에 보물을 숨겨두고는 해가 뜰 때까지 눈 한 번 붙이지 못한 채 덜덜 떨며 다가올 운명의 변화를 직감하고 있었다. 날이 밝자 마을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었으나 김생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고 그는 이 재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번민에 휩싸였다. 갑자기 큰돈을 쓰기 시작하면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살 것이 뻔했고 특히 마을의 악랄한 고리대금업자인 최 부자의 눈에 띄는 날에는 보물은커녕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김생은 일단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로 결심하고는 평소처럼 남루한 차림으로 들에 나가 일을 하는 척했으나 그의 머릿속은 온통 품속의 보물과 아내의 슬픈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날에는 보물보다 더 무거운 어둠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김생은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평소보다 더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였으나 가슴속에 품은 보물의 무게는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아는 듯 그의 심장을 바짝바짝 태웠다. 길가에서 마주친 동네 사람들의 무심한 눈인사조차 혹시 내 비밀을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으로 다가왔고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아낙네들의 웃음소리조차 자신을 비웃는 환청처럼 들려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하루 종일 밭에서 채미질을 하는 시내를 했으나 시선은 자꾸만 자신의 낡은 초가집 쪽으로 향했으며 누군가 그 허름한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 이불 속의 상자를 훔쳐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돋아났다. 가난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으나 재물은 영혼을 갉아먹는 두려움이 되어 그를 옥죄기 시작했으니 이는 일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그에게 감당하기 벅찬 업보와도 같았다. 마침내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둠이 마을을 덮자 김생은 식은 죽 한 그릇도 넘기지 못한 채 방 안에서 보물 상자를 다시 꺼내어 떨리는 손길로 금괴를 어루만졌다. 노란 금빛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기이한 광채를 뿜어내며 김생의 탐욕과 공포를 동시에 자극했고 그는 이것만 있으면 죽은 아내의 묘를 단장하고 자신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희망에 잠시 젖어들었다. 그러나 그 찰나의 희망은 곧 현실의 냉혹한 벽에 부딪혔으니 당장 이 금괴를 시장에 내다 팔아 쌀을 사오기만 해도 온 마을이 발칵 뒤집힐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가 준 선물이 축복인지 아니면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저주인지 알 수 없어 상자를 껴안고 밤새도록 흐느끼며 아내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으나 대답 없는 허공에는 정막만이 가득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의 권력자이자 탐욕스럽기로 악명 높은 최 부자가 거드름을 피우며 김생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는 코를 킁킁거리며 마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최 부자는 평소 김생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위인이었으나 그날따라 묘하게 번뜩이는 눈빛으로 김생의 안색을 살피더니 자네 요즘 안색이 왜 그리 창백한가? 혹시 산속에서 산삼이라도 캐서 숨겨둔 것 아니냐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그 말 한마디에 김생의 심장은 바닥으로 들이박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는 손사래를 치며 그럴 리가 있겠냐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지만 이미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최 부자는 의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뒷짐을 지고 사라졌으나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음산한 기운은 김생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져 그는 한동안 제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가난의 굴레는 생각보다 더 잔혹하여 마을 사람들은 김생이 갑자기 고기를 사 먹거나 좋은 옷을 입기만을 기다리는 굶주린 늑대들처럼 그의 주변을 맴돌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김생은 보물을 가지고도 여전히 굶주려야 했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낡은 옷을 입고 일부러 남의 집 품팔이를 자청하며 자신의 처지를 속이려 애썼으나 그럴수록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아내는 왜 하필 이토록 험난한 세상에 재물을 남겨두어 자신을 고통 속에 밀어 넣었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그 덕분에 처음으로 배불리 먹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된 현실이 슬퍼 눈물을 훔쳤다. 그는 재물을 조금씩 나누어 가난한 이웃을 도울까도 생각했으나 그것이 곧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밀고의 씨앗이 될 것임을 알기에 그저 침묵 속에 자신을 유폐시켰다. 며칠 뒤 장터에 나간 김생은 아내의 기일에 올릴 재물을 사기 위해 품속에 숨겨온 작은 은전 한 념을 꺼내려다 그만 시장통에서 최 부자의 하인들과 맞닥뜨리고 말았다. 하인들은 김생의 초라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돈주머니의 존재를 직감하고는 그를 골목으로 끌고 가 위협하며 주머니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으나 김생은 죽기 살기로 그것을 품에 안고 버텼다. 다행히 관가 포교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화를 면했으나 이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김생이 산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마을 곳곳에서 쑥덕거림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한 김생은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는 아내가 가르쳐준 그 소나무 아래로 다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날 밤 김생의 집 마당에서는 정체 모를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창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는 듯한 서늘한 시선이 느껴져 그는 낫을 손에 쥐고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가난할 때는 잃을 것이 없어 잠이라도 편히 잤건만 이제는 금괴 몇 덩이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인 역설인가를 생각하며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낱날을 바라보며 김생은 이 보물이 자신을 살릴 동아줄이 아니라 목을 매는 올가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까 고민했다. 그러나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라는 생각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는 다가올 거대한 위협을 예감하며 어둠 속에서 홀로 거친 숨을 내뱉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으니 최 부자가 보낸 장정들이 김생의 집을 포위하고 거칠게 문을 박차고 들어와 그를 마당으로 끌어내어 무자비한 매질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최 부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내 놈이 감히 내 땅인 뒷산에서 보물을 훔쳤으니 그것은 내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물이 있는 곳을 대라고 김생의 머리채를 휘잡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 김생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탐욕의 눈이 먼 최 부자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장정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장판을 뜯고 벽을 부수는 만행을 저질렀다. 가난한 선비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힌 채 차가운 흙바닥에 굴러다니던 김생은 문득 저 멀리 산등성이 위로 서늘하게 비치는 아내의 형상을 본 듯하여 눈을 가늘게 떴다. 최 부자의 포갑 아래 김생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보물상자를 숨겨둔 곳을 끝까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으나
이미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최 부자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김생이 정말 보물을 가졌는지에 대한 호기심 어린 눈초리만을 보낼 뿐이었다. 매질이 계속될수록 김생의 의식은 멀어져 갔고 그는 차라리 이대로 죽어 아내 곁으로 가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하늘을 우러러 보았으나 하늘은 야속하게도 무심한 달빛만을 비추고 있었다. 그렇게 처참한 어둠 속에서 김생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하며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고 있었다. 피비린내에 나는 매질이 그치고 최 부자의 일당들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간 뒤에도 김생은 차가운 마당 흙바닥에 엎드려 한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다. 입안 가득 고인 비릿한 피를 울컥 뱉어낸 그는 부서진 문짝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이것이 진정 죽은 아내가 바랐던 결과인가를 묻고 또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밤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의 스산한 소리뿐이었다.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방 안으로 기어들어가 장판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나무 상자를 꺼냈는데 그 상자는 여전히 묵직한 무게감을 유지한 채 주인의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고요한 광채를 품고 있었다. 김생은 보물을 가슴에 안고 흐느끼며 이 재물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으나 문득 상자 바닥면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이질감을 발견하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안쪽의 비단감을 뜯어내자 그곳에는 금괴 아래 숨겨져 있던 낡은 서찰 한 장이 접혀 있었고 그것을 펼쳐본 순간 김생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인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찰에는 아내의 생전 필체와는 다른 정갈하면서도 힘있는 문체로 이 보물의 출처와 함께 최 부자의 조부가 과거에 저질렀던 끔찍한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 김생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다. 사실 이 보물은 최 부자의 가문이 수십 년 전 마을의 공동재산을 가로채고 무고한 사람들을 역무로 몰아 죽인 뒤 매장했던 피 묻은 유산이었으며 아내는 생전에 친정에서 전해 내려온 이 비밀을 간직한 채 죽어서야 남편에게 그 진실을 일깨워 준 것이었다. 김생은 아내가 단순히 돈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이 뒤틀린 인과응보를 자신의 손으로 바로잡으라는 무거운 사명을 남겼음을 깨닫고는 전율하며 서찰을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날이 밝자 김생은 전날의 나약했던 모습을 던져버리고 눈빛에 서슬퍼런 살기를 띤 채 마을 관아를 향해 걸어갔는데 그의 등 뒤로는 최 부자가 보낸 밀정들이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그는 관아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북을 미친 듯이 두드려 고을 사또를 불러내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가운데 품속에서 보물 상자와 서찰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갑작스러운 전개에 당황한 사또 앞에서 김생은 목이 터져라 외치기를 이 보물은 내 것이 아니며 수십 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이 깃든 것이니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일갈하여 장례를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하게 만들었다. 최 부자는 군중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안색이 하얗게 질려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김생의 당당한 기세에 눌린 포교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있었다. 사또는 김생이 내민 서찰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며 미간을 찌푸렸고 서찰에 적힌 명단과 장부의 기록이 관아 창고 깊숙이 숨겨져 있던 옛 기록과 일치함을 확인하자 노호성을 터뜨리며 최 부자를 당장 압송하라고 명했다. 김생은 바닥에 엎드린 채 눈물을 흘렸으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아내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는 안도와 억눌린 가슴이 뚫리는 듯한 해방감에서 비롯된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생이 보물을 독차지하려 숨긴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문의 치부를 드러내어 정의를 구현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향해 경외심이 섞인 수군거림을 보냈다. 어제의 비겁한 구경꾼들이었던 이들은 이제 김생을 옹호하며 최 부자의 악행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자신들의 땅과 곡식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들떠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최 부자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옥중에서도 가문의 권세를 이용해 중앙 관리들에게 뇌물을 뿌려 김생을 무고죄로 엮으려는 음모를 꾸몄으며, 이로 인해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며 더욱 긴박한 국면으로 치달았다. 김생은 관아 지하 감옥에 갇혀 추운 밤을 보내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꿈속에서 다시 만난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환상을 보며 마음을 더욱 단단히 굳게 먹었다. 그는 간수에게 간청하여 아내가 남긴 서찰의 사본을 마을 서당 훈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 서찰은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민심을 들끓게 만드는 불씨가 되어 최 부자의 마지막 퇴로마저 차단해버렸다. 진실은 한번 빛을 보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김생은 어두운 감옥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곧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조용히 기다리며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겼다. 이 사건의 소문은 마침내 암행어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고을 사또조차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권력의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마을에는 묘한 긴장감과 결연한 의지가 동시에 감돌기 시작했다. 김생은 감옥 창틀 사이로 보이는 소나무 숲을 바라보며 아내가 왜 자신에게 그토록 험난한 길을 걷게 했는지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단순히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심정으로 가사 상태에 빠진 듯 평온한 안색을 유지했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최 부자의 탐욕을 단죄하고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정의의 칼날이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었다.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고 진실의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의 고요함 속에서 김생은 인생의 가장 찬란한 반격을 준비하며 마지막 결전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마을 광장에는 서슬퍼런 작두날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중앙 단상 위에는 마침내 정체를 드러낸 암행어사가 서슬퍼런 마패를 앞세워 호령하니 그 위험 앞에 최 부자는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어사는 김생이 제출한 서찰과 그동안 최 부자가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빼앗은 장부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열거했는데, 그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 섞인 함성을 내뱉었다. 김생은 포교들의 부축을 받으며 감옥에서 끌려나와 증인석에 섰으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든 비굴한 선비의 것이 아니라 진실을 수호하는 당당한 기계로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최 부자는 마지막까지 뇌물을 주어 매수한 중앙의 연주를 언급하며 발악했으나, 어사는 오히려 그 연줄마저 이미 한양에서 파직되었다는 비보를 전하며 그의 희망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어사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자 최 부자의 전 재산은 몰수되어 과거에 피해를 입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는 명이 떨어졌고, 최 부자와 그 일당들은 함거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되는 신세가 되었다. 김생은 아내가 가리켰던 그 보물 상자가 단순히 황금을 담은 그릇이 아니라 억울한 원혼들의 한을 풀고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는 열쇠였음을 깨달으며 하늘을 향해 깊은 묵념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김생의 발치에 엎드려 자신들이 그를 의심하고 외면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고, 김생은 피투성이가 된 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원망 대신 화해의 눈물을 흘렸다. 가난은 여전히 그의 곁에 머물러 있었으나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금괴보다 값진 평화와 존엄이 깃들었으니, 이는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다.
심판이 끝난 뒤 어사는 김생의 정직함과 용기를 높이 사서 관직을 제수하려 했으나 김생은 이를 정중히 사양하며 자신은 그저 아내의 뜻을 받들어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몰수된 재물 중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 최소한의 보상금만을 챙겨 마을에 서당을 짓고 가난하여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쓰기로 결심했으니 이는 아내가 생전에 늘 소망하던 일이었다. 최 부자의 집터는 헐려공원으로 조성되었고 그곳에 서린 탐욕의 기운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으로 정화되어 가며 오랜 세월 묵혀왔던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다. 김생은 모든 소란이 잦아든 저녁 무렵 다시 아내의 묘소를 찾아가 비석을 어루만지며 이제는 편히 쉬어도 좋다는 나지막한 속삭임을 건넸고 산들바람은 마치 그녀의 대답인 양 그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최 부자의 잔당들이 복수를 꾀하며 밤중에 김생의 서당을 습격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횃불을 들고 일어나 그를 지켜내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과거에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이웃을 모함하던 이들이 이제는 정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김생이 보여준 진정성과 아내의 영험한 인도가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변화였다. 김생은 타오르는 횃불들 사이로 마을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바라보며 자신이 파헤쳤던 구덩이에서 나온 것은 황금뿐만 아니라 인간 본연의 선함이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어둠은 완전히 물러갔고 마을에는 더 이상 가난으로 인해 목숨을 끊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없게 되었으니 김생의 용기는 한 시대를 풍미하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그렇게 길고 험난했던 투쟁은 정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김생은 비로소 아내의 유품인 나무 상자를 다시 소나무 아래 깊숙한 곳에 묻으며 탐욕의 씨앗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재물이 주는 안락함보다 진실이 주는 자유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으며 그의 이름은 후대에도 길이 남아 청렴과 정의의 상징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이제 마을에는 평화로운 농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김생은 서당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아내와 함께 꿈꾸던 대동세상의 첫 발을 내디뎠음을 직감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된 그곳에는 오직 따뜻한 인심과 나눔의 미덕만이 가득했으니 김생의 삶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고귀한 빛을 발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김생의 머리칼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나 그의 얼굴에는 세파를 견뎌낸 노목과 같은 평온함과 자애로운 미소가 깊게 자리 잡았다. 마을 뒷산 소나무 아래 세워진 아내의 묘소는 이제 자풀 하나 없이 정갈하게 단장되었으며 그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지나는 이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였다. 김생은 매일 아침 서당으로 향하기 전 아내의 묘를 찾아 한 사발에 맑은 물을 올리며 그날의 일들을 나지막이 읊조렸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정겨운 부부가 담소를 나누는 듯 부드럽고 따뜻했다. 가난했던 시절의 궁핍함은 이제 아스라한 옛 이야기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재물의 유무로 사람의 귀천을 따지지 않으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김생은 그 아이들에게 단순히 천자문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신의를 몸소 보여주었다. 그는 아내가 전해준 보물 중 남은 은전으로 책을 사서 마을 모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가난한 집 자식이라 하여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산신령의 가호를 받은 현자라 칭송했으나 김생은 그저 모든 공을 죽은 아내에게 돌리며 자신은 그저 그녀가 남긴 사랑의 씨앗을 가꾸는 정원사일 뿐이라며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최부자의 옛터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약초밭이 들어서서 병든 이들을 구제하는 희망의 땅으로 탈바꿈했으니 이 또한 아내가 바랐던 인과응보의 아름다운 결실이었다. 어느덧 보릿고개가 찾아와도 마을에는 굶주림으로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이는 김생의 제안으로 마을 사람들이 풍요로울 때 곡식을 모아둔 공동 창고 덕분이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김생은 아내가 꿈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이기심에 눈먼 이들의 마음을 돌려세웠고 덕분에 마을은 전국에서도 으뜸 가는 화목한 공동체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관가에서도 이 마을의 풍속을 귀감으로 삼아 해마다 표창을 내렸으나 김생은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해저문 저녁이면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아 아내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아내는 곁에 없었으나 그녀가 남긴 보물은 황금보다 찬란한 인심이 되어 마을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으며 김생은 자신이 그 위대한 유산의 전달자가 되었음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노년의 김생은 어느 화창한 봄날 정오에 아내의 묘소 옆 소나무에 기대어 잠시 낮잠을 청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도 평온하여 마치 한 폭의 도가 사상을 담은 그림과도 같았다. 꿈속에서 그는 마침내 눈부시게 하얀 소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를 만났으며 그녀는 고생 많았다는 듯 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다. 아내는 이제 자신도 한을 풀고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며 김생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김생은 눈물 섞인 미소로 그녀를 배웅하며 비로소 가슴속 마지막 응어리까지 씻어내었다. 잠에서 깨어난 그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맺혀 있었으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으며 그는 자신이 머지않아 아내의 뒤를 따를 것임을 직감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가올 평안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며칠 뒤 김생은 마을 사람들의 애도 속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으며 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의 나머지는 전부 마을 장학금으로 희사되어 후학 양성에 소중하게 쓰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덕망을 기리기 위해 소나무 아래 작은 비석을 세웠는데 그곳에는 재물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며 진실은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글귀가 새겨졌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 마을 아이들은 밤마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앉아 가난한 선비와 그의 현숙한 아내가 보여준 기적 같은 보물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워나갔다. 인간의 탐욕은 잠시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으나 아내가 보여준 지극한 사랑과 김생의 굳건한 정의감은 영원히 지지 않는 별빛이 되어 이 땅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삶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었다. 결국 죽은 아내가 일러준 보물은 땅 속에 묻힌 황금이 아니라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워낸 인간의 꽃이었으며 그것은 대대손손 마을의 전설로 내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씻겨주었다. 김생과 그의 아내는 이제 저 세상에서 가난도 슬픔도 없는 평화로운 들판을 거닐며 자신들이 뿌린 씨앗이 울창한 숲이 된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우리네 인생사 또한 이와 같아서 눈앞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 진정한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많으나 김생의 이야기는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죽비와도 같다.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눈망울 속에 그리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 속에 언제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